내 동생 결혼하는 그깟 사소한 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누가 하라고? 너 만약 가기만 해봐. 당장 우리 지우랑 이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내 남편, 명문대를 졸업하고 광화문 유명 투자회사에 다니는 그 박지우는 바로 내 옆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비싼 구두 코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정교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밀랍 인형처럼. 그들은 내가 아직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만만한 홍시인 줄 알았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만 꺼내면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는 그런 주부인 줄 알았다. 그들은 내가 이 집을 떠나면, 하늘이 내린 인재라는 박지우를 떠나면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퍼덕이다가 결국 질식해 죽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몰랐다. 박지우의 동료들이 바이블처럼 여기는 그의 모든 천재적인 투자 결정이 전부 내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의 가족이 일산의 이 널찍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도, 시어머니가 신상 명품백을 들고 사모님 모임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시동생이 마음 편히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꿔댈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호화로운 생활이 바로 나, 이 가정주부가 깊은 밤 홀로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판을 굴린 덕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싸우지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전화를 끊고 난처한 표정의 남편을 향해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뜩할 정도로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휴대폰을 열어 사흘 뒤 부산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곳은 내 고향이자 나의 유일한 피부치, 내 동생이 결혼식을 올리는 곳이었다. 사흘 뒤 박지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투자 포트폴리오가 하룻밤 사이에 전면 깡통 계좌가 되고 시댁 식구들이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가슴을 치며 깨닫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제 손으로 내쫓은 것이 이리저리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파출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는 사실을. 내 결혼 생활은 마치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삶아지는 개구리 같았다. 처음엔 물이 따뜻했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함마저 감돌았다. 나와 박지우는 대학 동기였다. 그는 경영학과의 유명 인사였고 잘생기고 자신감 넘치며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 반면 나는 두꺼운 안경을 쓰고 늘 도서관에 처박혀 사는 금융학과의 공부벌레였다. 모두가 내가 그에게 과분하다고, 내가 하늘이 내린 운을 잡았다고 말했다. 나조차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내게 청혼하며 이렇게 말했다. 민서야, 내 재능이 묻히는 건 너무 아까워. 하지만 바깥 세상은 너무 힘드니까 돈 버는 건 내가 책임질게. 넌 집에서 나의 비밀 병기가 되어주면 안 될까? 우리 함께 우리만의 부의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 탐나는 오퍼도 포기하고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가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이것이 우리 둘만의 달콤한 약속,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내 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결혼 직후 우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민서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셨지만 점점 이해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턱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의 금융학 석사 학위는 그분 눈에 김치 담글 줄 아는 자격증 한 장만도 못했다. 우리 지우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에 와서 따뜻한 국물 하나 못 먹으면 쓰나. 이에 민서야. 너 어차피 종일 집에서 노는데 바닥이나 한 번 더 닦아라. 구석에 먼지 쌓인 것 좀 봐. 여자가 제사 음식 하나 차릴 줄 모르는 게 말이 돼? 내 삶은 무수한 조각으로 잘려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대감마님처럼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한 뒤 끝없는 청소와 빨래, 장보기가 이어졌다. 매년 겨울이 오기 전이면 나는 혼자서 온 가족이 겨울 내내 먹을 김장을 해야 했다. 수백 포기의 배추가 작은 베란다에 쌓여 비릿한 냄새를 풍기는 작은 산을 이루었다. 한때 초 단위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복잡한 캔들 차트를 분석하던 내 두 손은
이제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담가둔 탓에 거칠고 붉게 부어올랐다. 그런데 박지우는? 그는 집에 돌아오면 서류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소파에 드러누워 내가 건네는 시원한 물을 마시며 회사에서의 암투를 불평하기 바빴다. 그는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힘들지 않아? 라고 묻지도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의무인 것처럼. 나를 가장 질식하게 만든 것은 나의 공로가 지워지는 것이었다. 분기마다 박지우의 회사에서는 실적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매 분기 평가 직전은 나에게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다. 그는 복잡한 프로젝트 자료와 시장 데이터를 쓰레기처럼 내 책상 위에 던져놓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이것 좀 봐줘. 내일 회의에서 써야 해. 그러면 그가 코를 골며 잠든 사이 나는 서재에서 믹스 커피를 몇 잔씩 들이켜며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빽빽한 숫자와 그래프들은 내 눈에는 살아 움직이는 음표와 같았다. 나는 시장의 아주 작은 파동까지 정확하게 예측했고 그를 위해 가장 리스크가 낮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 경로를 찾아냈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모든 실행 단계가 상세하게 적혀 있어 그는 다음날 회의에서 그저 읽기만 하면 되었다. 내 분석 덕분에 박지우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했고 젊은 나이에 팀장 자리에 올라 여의도의 투자 신성으로 불렸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은 그를 떠받들며 그의 재능과 단목을 칭찬했다.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해. 젊은 나이에 어쩜 저렇게 능력이 좋을까? 그러게 말이야. 형수님은 정말 복 받았네.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그럴 때마다 박지우는 의기양양하게 술잔을 들고는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다. 가끔 눈초리로 나를 힐끗 보며 마치 선심 쓰듯 한마디 던졌다. 아닙니다. 다 운이죠. 우리 민서는 집에서 TV나 보고 밥이나 하고 아주 편합니다. 편하다고? 나는 알코올 때문에 살짝 붉어진 그의 얼굴을 부러움과 경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친척들을 보았다. 내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움켜쥐어진 듯 숨 쉴 수 없이 아팠다. 책상 밑에서 오래 앉아있어 퉁퉁 부은 내 다리, 밤샘으로 핏발이 선 내 눈, 과도한 집중으로 지끈거리는 내 관자놀이. 이 모든 것이 그의 가벼운 아주 편하다는 한마디에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나는 이 집에 존재하는,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같았다. 이런 정신적인 학대를 내가 견딜 수 있었다고 해도 시댁의 끝없는 요구는 무딘 칼날처럼 내 살을 한 점 한 점 베어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버는 모든 돈을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박지우의 그 번지르르한 월급 통장은 매달 이 전세 아파트의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집의 진짜 수입원은 내가 결혼 전 재산을 종잣돈 삼아 개인 계좌로 단타 투자를 해서 번 돈이었다. 민서야, 내가 요즘 봐둔 가방이 있는데 내 카드로 돈 좀 붙여라. 내 시동생 컴퓨터 바꿔야 한다는데 한 300만 원쯤 필요하단다.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말투는 언제나 상의가 아닌 명령이었다. 일도 안 하고 30살이 넘도록 집에 빌부터 사는 시동생은 나를 아예 현금 자동 인출기로 여겼다. 그는 대뜸 내 서재로 들어와 내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형수님, 요즘 그 가상화폐가 돈 된다던데 저도 좀 벌게 해주세요. 내가 번 모든 돈은 내 아들이 유능해서 돈을 잘 벌어온다는 증거로 둔갑했다. 나는 그 돈으로 이 집의 모든 생활비를 내고 시어머니의 명품 값을 치르고 시동생의 게임 아이템 비용을 댔다. 그러면서도 정작 내가 새 옷 한 벌 사려면 절약할 줄 모르는 여자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다. 나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몸에 감긴 실이 더 단단히 조여올 뿐이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다. 거울 속의 여자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겨우 32살인데 이미 시들어버린 꽃 같았다. 나를 무너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나의 유일한 가족, 내 동생 은별이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나는 내 손으로 동생을 키웠다. 동생의 결혼식은 나에게 내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나는 1년 전부터 박지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고향에 내려가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말해두었다. 그는 그때 흔쾌히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내가 한껏 들뜬 마음으로 부산 갈 짐을 싸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너 짐은 왜 싸는 거냐? 어디 가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은별이 결혼식 때문에 부산 가야 해서요. 전에 지우 씨한테 말씀드렸어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다.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어딜 가? 다음 주에 제사 준비해야 하는 거 몰라?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누가 하라고? 내 동생 결혼하는 그깟 사소한 일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 만약 가기만 해봐. 당장 우리 지우랑 이혼이야.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총알처럼 내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곁에 있는 박지우를 보며 구조 요청의 눈빛을 보냈다. 그가 나서서 단 한마디라도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전화를 넘겨받고는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에게 비굴하게 말했다. 네, 어머니. 화 푸세요. 제가 민서한테 잘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가장 익숙하게 봐온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서야, 있잖아. 어머니도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 제사는 큰일이니까 소홀히 할 수 없지. 동생 결혼식은?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되잖아. 다 한 가족인데 내가 좀 참아. 응? 참아라. 영상으로 봐라. 그 몇 마디 말이 차가운 열쇠가 되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잠겨있던 방의 문을 순식간에 열어젖혔다. 방 안에 갇혀있던 모든 원망, 분노, 고통과 절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았다. 한때 내가 깊이 사랑했던 이 얼굴이 지금은 이토록 낯설고 추하게 보였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아내도, 며느리도, 심지어 사람 취급을 받는 가족 구성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밥하는 파출부, 돈 버는 도구, 필요할 때면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부속품일 뿐이었다. 내 마음은 그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얼굴에서 핏기가 모두 가셨다.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죽음과 같은 적막한 냉기만이 남았다. 나는 말없이 박지우를 여전히 제잘거리는 그의 입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왜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박지우는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또 한 번 뒷내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며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민서가 제일 속이 깊다니까? 자자, 얼른 저녁 차려. 배고프다. 그는 거실로 걸어가 TV를 켜고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던졌다. 그는 보지 못했다. 그의 등 뒤에서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의 입꼬리가 차갑고 결연한 호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각성은 때로 한순간에 찾아온다. 사랑이 타버린 자리엔 선명한 증오만이 남는다. 박지우,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내게 빚진 것들을 나는 한 푼도 남김없이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전부 돌려받을 것이다. 그들 눈에 나는 여전히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김민서였다. 나는 말없이 싸두었던 캐리어를 옷장 깊숙이 밀어넣고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평소처럼 나의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막판에 정신을 차린 것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며 저녁 식사 때 드물게도 내게 반찬 한 젓가락을 집어주었다. 그 말투에는 선심 쓰듯 한껏 우쭐함이 묻어났다. 그래야지 여자는 모름지기 가정을 제일 중시해야 하는 법이야. 박지우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다. 그는 이 작은 소동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그의 세계 전체를 뒤엎을 만한 폭풍이 나의 평온한 위장 아래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달았어 라고 고개를 끄덕인 그 순간부터 내 뇌는 전례 없는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정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작전 사령관이었다. 나의 전쟁터는 더 이상 기름때 낀 주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이었다. 나의 무기는 10년간 하루같이 쌓아온 이미 내 뼈에 새겨진 금융 지식이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밀스러운 분리 작업이었다. 내게는 이틀의 시간이 있었다. 이틀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집안을 먼지 한 톨 없이 청소하고 시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심지어 시동생에게 용돈이라며 돈까지 붙여주었다. 나의 온순함은 그들의 모든 경계심을 허물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서재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는 나의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되었다. 나는 나의 유일한 개인 재산인 노트북을 켰다. 우선 내 명의의 유동자금을 처리해야 했다. 수년간 단타 투자로 모아온 그들이 영원히 알지 못할 그 돈을 나는 지극히 복잡한 방식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여러 플랫폼의 규제 허점을 이용해 몇몇 해외 소규모 증권사 계좌로 교차 매매를 일으켰다. 그것을 다시 몇 종류의 암호화폐로 전환한 뒤 최종적으로는 스위스에 등록된 나만이 키를 가진 익명의 디지털 지갑으로 모두 전송했다. 모든 과정은 마치 정교한 디지털 춤사위 같았고 추적할 수 있는 흔적은 일사일호도 남기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뒤 나는 화면에 뜬 길고 의미 없는 문자열을 보았다. 그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할 미천이었다. 다음은 우리 부부의 공동명의 계좌를 처리할 차례였다. 한국 법에 따라 혼전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나는 공동 계좌에 있는 명백히 내 혼전 재산에 속하는 자금과 그 자금이 결혼 후 발생시킨 명확한 수익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모두 분리하여 내 개인 은행 계좌로 옮겼다. 이 계좌는 내일 은행에 가서 이혼 변호사가 개입할 때까지 동결시킬 것이다. 내가 처리한 모든 거래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이체 기록이 증거로 남았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동이 트기 시작했다. 나는 컴퓨터를 닫고 시큰거리는 눈을 비볐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집과 박지우라는 사람과 완전히 연을 끊는 의식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치명적인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내가 집을 나가기로 계획한 바로 전날 밤, 박지우는 평소처럼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 책상 위에 던졌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긴장이 서려 있었다. 민서야, 빨리 이것 좀 봐줘. 우리 회사 올해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야. 친환경 콘셉트의 레버리지 펀드인데 이것만 성공시키면 나 연말에 부사장으로 승진이야. 그는 마치 부사장 자리가 이미 제 것인 양 의기양양하게 팔을 휘둘렀다. 나는 서류를 받아 말없이 넘겨보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아니, 내 능력에 대해 여전히 맹목적으로 자신하고 있었다. 그는 동생 결혼식조차 가지 못하게 막은 도구가 과연 자신을 위해 계속 희생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내 모든 전문 지식을 쏟아부었다. 인정해야 했다. 이 프로젝트 자체의 설계는 매우 정교했고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근광이 분명했다. 나는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그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분석하고 각종 복잡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심지어 붉은 펜으로 최적의 매수 시점과 자금 배분 비율까지 표시해 주었다. 나는 완벽에 가까운 투자 제안서를 작성했다. 어떤 금융 분석가가 보더라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보고서를 받아든 박지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탐욕스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 이마에 힘주어 입을 맞추었다. 몇 달 만에 가장 친밀한 접촉이었다. 민서야, 넌 정말 내 보물이야. 내가 부사장 되면 내가 저번에 눈여겨보던 그 가방 사줄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서류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출근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30페이지에 달하는 그 보고서 속 리스크 헤지에 관한 한 챕터에 내가 아주 작은 글씨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보충 의견 하나를 추가했다는 것을. 그 의견은 아주 극단적인 지난 10년간 단 2번밖에 나타나지 않았던 시장 시나리오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 유가가 24시간 내에 10% 이상 폭락하고 동시에 미 연준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발표할 경우 모든 예비 자금을 특정 지수 옵션에 풀매수하여 리스크 헤지할 것을 권고함. 이 제안은 마치 케이크 속에 깊숙이 박아둔 독침과 같았다. 99.9%의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하지만 일단 그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이 소위 헤지라는 작전은 주력 펀드와 치명적인 공명을 일으켜 도미노처럼 그의 전체 레버리지 판을 순식간에 폭파시키고 연쇄적인 깡통 계좌 사태를 유발할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사흘간 내가 비밀리에 분석한 글로벌 것이 경제 동향에 따르면 그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은 무한히 100%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지우, 나는 당신을 위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직접 놓아주었다. 하지만 그 계단의 마지막 칸은 지옥으로 향한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곳에 발을 디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심야의 탈출이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협박했던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늦게 귀가한 박지우를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해물라면을 야식으로 끓여주었다. 그는 아주 맛있게 먹었다. 먹으면서도 자신이 부사장이 된 후의 화려한 미래를 상상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라면을 먹는 모습, 입가에 묻은 국물, 들뜬 표정을. 내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다 먹었다. 아, 졸려. 나 먼저 잘게의 그는 하품을 하며 그릇을 식탁에 밀어놓고는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말없이 그릇을 치우고 깨끗이 설거지를 했다. 지난 1000여 번의 밤 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내 노트북과 중요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 몇 개를 배낭에 챙겼다. 마지막으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이미 짐을 다 싸둔 캐리어를 끌어냈다. 새벽 2시, 사방이 고요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맨발로 내가 5년간 살았던 이 아파트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로질렀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찰 거라 믿었던 거실을 지나고 내 수많은 심혈을 쏟아부었던 주방을 지나고 균일한 코골이가 흘러나오는 굳게 닫힌 침실 문 앞을 지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또 조용히 닫았다. 문 잠기는 소리가 찰칵하고 가볍게 울렸다. 마치 뒤늦은 작별 인사처럼. 바깥 공기는 차갑고 자유로웠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화면 속 박지우와 나의 결혼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사진 속의 나는 참 천진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화면이 완전히 까맣게 변할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이 순간부터 김민선은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나 자신뿐. 나는 공항으로 가지 않고 택시를 잡아 서울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다. 조용한 곳이 필요했다.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심판의 날이 어떻게 강림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다. 심판의 날은 내 예상보다 더 빠르고 맹렬하게 찾아왔다. 내가 떠난 다음 날, 중동 지역에서 터진 갑작스러운 정치 뉴스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도를 일으켰다. 국제 유가는 그 소식에 맞춰 폭락했고 그 낙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10%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했다. 나는 호텔방 소파에 앉아 한 손으로는 동생이 보내준 웨딩드레스 사진을 태블릿으로 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폰으로 경제 뉴스를 새로 고침하고 있었다. 화면 속 낭떠러지처럼 추락하는 녹색 곡선이 내 눈에는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보였다. 광화문이 그 고급 오피스 빌딩, 박지우의 사무실이 어떤 모습일지 눈에 선했다. 그는 아마 처음엔 희희낙낙했을 것이다. 내 보고서에 있던
그 천재적인 해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는 의기양양하게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모든 자금을 내가 그를 위해 골라놓은 옵션 함정에 망설임 없이 쏟아부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타서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 시장이 반등하기를, 자신이 이 한판으로 전설이 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는 기다릴 수 없었다. 유가가 폭락한 지 불과 몇 시간 뒤 바다 건너미 연준은 갑작스러운 시장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무런 예고 없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발표했다.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었다. 나는 뉴스 화면을 끄고 내일 결혼식에서 입을 드레스를 여유롭게 고르기 시작했다. 알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은 결정되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은 내 손으로 직접 밀어 넘어뜨렸다. 공포의 시작은 박지우의 전화로부터였다. 내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지만 내게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분명 내 가족에게 전화를 할 터였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언니, 그게 형부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서는 계속 언니 어디 있냐고 엄청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 형부가 언니 괴롭혔어. 동생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아니야, 은별아. 신경 쓰지 마. 넌 결혼 준비에만 집중해. 내일 언니가 꼭 제 시간에 갈게. 은하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다. 박지우가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을지 상상이 갔다. 두 개의 블랙스완이 동시에 닥쳤을 때 그는 자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미친 듯이 증발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레버리지 펀드와 그 소위 해지 옵션은 완벽한 죽음의 소용돌이를 형성하여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나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가 그저 앵무새처럼 읽기만 했던 복잡한 금융 모델들을 이제는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테니까. 그는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 할지, 더더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마치 F1 경주용 차에 내던져진 아기와 같았다. 차가 벼랑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흘째, 바로 내 동생의 결혼식 날, 나는 최종적인 결말을 마주했다. 뉴스 앱에서 짧은 속보가 떴다. 유명 증권사, 자사 레버리지 펀드 운용 실패로 막대한 손실, 관련 책임자 직위 해제. 책임자, 박지우. 레버리지 펀드의 폭발은 고객의 원금을 모두 날렸을 뿐만 아니라 박지우 개인에게 그가 몇 평생을 일해도 갚지 못할 거액의 빚을 안겨주었다. 동시에 주 계좌와 연동되어 있던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신용카드가 거의 동시에 모두 정지되었다.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의 청구서가 눈송이처럼 그 번지르르 했던 집으로 날아들었다. 도미노는 전면적으로 붕괴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 사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물으러 올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은별이의 결혼 피로연이 한창일 때 내가 가장 행복하게 친지들의 축복에 둘러싸여 있던 그 순간 두 명의 불청객이 미친 사람처럼 난입했다. 박지우와 나의 시어머니였다. 그는 구겨진 양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은 핏발이 서서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시어머니는 예전의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이 시장통 아낙네처럼 달려들어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다. 김민서, 이 악독한 년. 우리 집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내가 감히 여기서 결혼식을 해? 박지우도 달려들어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뼈를 부술 듯한 힘이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계좌가 왜 깡통이 된 거냐고. 내가 준 보고서에 손을 댄 거지? 당장 내 돈 돌려내.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내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뒤틀리고 광기에 찬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반박하지도 그들처럼 추태를 부리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가볍게 박지우의 손을 뿌리치고
멀지 않은 곳에 이미 대기하고 있던 한 신사복 차림의 남성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변호사, 정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침착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마치 견고한 벽처럼 나와 저 두 미치광이를 갈라놓았다. 그는 냉정하게 서류 가방에서 3가지 물건을 꺼냈다. 박지우 씨, 그리고 여사님이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김민서 씨의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제 의뢰인을 대신하여 3가지 서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이혼 소장을 내밀었다. 첫째, 이혼 소장입니다. 제 의뢰인 김민서 씨는 장기간의 정신적 학대, 개인 가치 무시, 가정 내 권리 박탈 등을 사유로 박지우 씨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어서 그는 빽빽한 표와 숫자로 가득 찬 두껍게 제본된 A4 용지 뭉치를 꺼냈다. 둘째, 김민서 씨의 지난 5년간의 가계 재정 기여 내역서입니다. 이 내역서에는 모든 가계 지출의 출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거주하시는 일산 아파트의 전세 대출이자 매월 120만 원은 김민서 씨의 개인 투자 계좌 XXXX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박 여사님, 즉 시어머니께서 지난 3년간 구매하신 명품 가방, 의류 등 사치품 총액 1,800만 원은 김민서 씨의 개인 투자 계좌 YYYY에서 지급되었습니다. 박지우 씨의 동생분께서 지난 5년간 교체한 전자기기, 유흥비 등 총 960만 원은 김민서 씨의 개인 투자 계좌 ZZZZ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정 변호사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박지우와 시어머니의 얼굴은 한 겹씩 창백해졌다. 주변의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을 보는 눈빛은 당혹감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우 씨의 월급 통장에서는 최근 3년간 매달 고정적으로 이체된 아파트 대출 원금을 제외하고 단 한 건이 10만 원 이상 생활비 지출 내역이 전무합니다. 즉, 김민서 씨는 모든 가사 노동을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90% 이상의 경제적 지출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복사본 한 장을 꺼내 잿빛이 된 박지우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셋째, 이 서류입니다. 박지우 씨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김민서 씨에게 공동명의 투자계좌의 모든 사안에 대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입니다. 백지의 검은 글씨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의 모든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은 계좌 소유주인 박지우 씨 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본 뒤 최종 변론을 하듯 말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제 의뢰인 김민서 씨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고 튄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모든 가계 지출과 투자 손실의 리스크를 감당한 후 손실 후 남은 가정 공동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온전히 그녀 개인의 혼전 재산을 돌려받고 박지우 씨와 즉시 당장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뿐입니다. 진실이 밝혀졌다.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박지우는 멍하니 그 위임장을 바라보며 몸을 통제할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한 글자도 뱉어내지 못했다. 그토록 모질었던 얼굴에는 이제 잿빛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부속품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집의 기둥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돈을 훔쳐 달아난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쓴 모든 돈이 내 돈이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탐욕과 어리석음, 오만함이 제 손으로 자신들을 매장했다는 것을 몰랐다. 모든 친척들의 경멸과 조롱, 혐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마치 발가벗겨진 광대처럼 무대 중앙에 초라하게 서서 뒤늦은 심판을 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들어 멀리 있는 동생을 향해 진심에서 우러나온 찬란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희극 같았던 가정 법원 이후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지우와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내게 집착할 그 어떤 면목도 배짱도 없었다. 내 인생은 마치 재부팅 버튼을 누른 컴퓨터처럼 모든 쓰레기 파일과 바이러스를 삭제하고 완전히 새로운 운영을 시작했다. 첫째, 철저한 과제의 분리였다. 박지우는 중대한 투자 실패와 직업윤리 문제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해고당했고 그 천문학적인 빚을 추심당하게 되었다.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은 한때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일산의 아파트를 팔고 넓고 밝은 전셋집에서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로 이사해야 했다.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처음에는 저주였고 다음은 협박, 마지막에는 눈물 콧물 쏟는 애원으로 바뀌었다. 민서야,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제발 나 좀 도와줘. 너만이 날 도울 수 있어. 너 돈 있는 거 다 알아. 이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지. 전화기 너머 박지우의 목소리는 절망과 아첨으로 가득 차 내 기억 속에 그 자신만만하던 남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도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다. 한때 나를 친딸처럼 저겼던 은혜를 늘어놓으며 불쌍한 우리 지우 좀 봐달라, 다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문자들을 보며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오직 생리적인 혐오감만을 느꼈다. 나는 박지우의 마지막 문자에 냉담하게 딱 한 문장만 답장했다. 그건 당신의 과제지, 내 과제가 아니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후 그들의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치든 만장시면으로 떨어지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내 인생의 과제는 나 자신을 치유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내가 미리 빼돌려두었던 그 돈으로 나는 한국의 금융심장부인 여의도에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한쪽 벽면 전체가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반짝이는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작은 개인 투자 자문 스튜디오를 차렸다. 이름은 간단하게 MS 캐피탈이라고 지었다. MS, 민서, 내 이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다른 사람의 후광 뒤에 숨을 필요도 없었다.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 내가 버는 모든 돈은 오직 나 자신의 것이었다. 나는 몇몇 중소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투자 자문을 시작했고 나의 전문성과 정확한 판단력은 금세 첫 번째 충성 고객들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책장 높은 곳에 처박아 두었던 전문 서적들을 다시 사들였고 몸에 딱 맞는 세련된 정장을 입었으며 나를 위해 정성껏 화장을 했다. 나는 더 이상 주방을 맴돌던 가정주부 김민서가 아니라 MS 캐피탈의 대표 김민서였다. 일은 바빴지만 나는 전례 없는 충만함과 자유를 느꼈다. 햇살 좋은 오후에는 언제든 나 자신에게 휴가를 주고 아래층 카페에서 핸드드립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큰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망설임 없이 나를 위해 파리행 1등석 티켓을 끊을 수 있었다. 내가 번 돈은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언제나 나를 지지해준 동생에게 효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는 데 쓰였다.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야기의 끝에 새로운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진정으로 나 자신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사랑은 금상첨화일 뿐 필수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은 내 스튜디오 설립 1주년 기념일이었다. 동생 은별이가 최상급 샴페인 한 병을 들고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우리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 발 아래 쏟아졌다. 언니, 지금 진짜 예쁘다. 은별이가 나를 보며 눈을 반짝였다. 나는 웃었다. 동생이 말하는 예쁘다는 것이 내 화장이나 옷차림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신감과 여유로움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샴페인을 열었다. 펑 하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과거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황금빛 액체가 잔 속에서 미세한 기포를 피워 올렸다. 은별이가 잔을 들고 내게 말했다.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 잔을 들어 동생의 잔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났다. 나는 잔에 비친 나 자신을 보았다. 진흙탕 속에서 고통스럽게 발버둥 쳤지만 마침내 제 힘으로 기어나와 제 손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그 여자를. 나는 그녀를 보며 진심으로 웃었다. 아니, 내가 말했다. 김민서를 위하여. 한때 죽었으나 불사조처럼 다시 태어난 나 자신을 위하여. 엔드.